어머 사모님, 집 구조가 정말 잘 빠졌네요. 채광도 끝내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집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비켜! 손님들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내 집 내가 파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흥!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한 남자. 과연 그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따뜻한 마음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친 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선 철수는 습관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평소라면 어두컴컴했을 거실에서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관 바닥에 놓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번쩍이는 남자 구두와 고급스러워 보이는 중년 여자들의 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혹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셨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집 구조가 정말 잘 빠졌네요. 특히 거실이 남향이라 채광이 끝내줘요. 그렇죠? 저희 시부모님이 풍수지리까지 따져서 고른 집이라니까요. 베란다 확장도 최고급 자재로 해서 겨울에도 끄떡없어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내 미영이의 목소리였는데 남편인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냥하고 교양 넘치는 톤이었습니다. 철수는 홀린 듯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온 듯한 중년 부부가 거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들 옆에서 손짓까지 섞어가며 신나게 집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사는 남편이란 존재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들은 다 누구시고? 철수의 물음에도 미영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수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손님들을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주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주방 싱크대도 작년에 싹 갈아서 새 거예요. 수납 공간이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철수는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시하는 아내의 태도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미영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내 말 안 들려? 지금 집을 내놓은 거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제야 미영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날파리를 보는 듯한 싸늘하고 경멸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손님들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 철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비켜. 손님들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분위기 파악 안 돼? 추태? 지금 추태는 당신이 부리고 있는 거야. 당장 이분들 돌려보내. 어서. 철수의 고성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주방을 둘러보던 중년 부부와 중개인이 놀란 토끼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기 사모님, 바깥분과 상의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겠네요. 아니에요, 실장님.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 헛소리하는 거니까 계속 보셔도 돼요. 미영이의 말에 철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대출금을 갚아온 가장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라니요. 철수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개인과 손님들을 향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 집 안 팝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된 게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철수의 기세에 눌린 손님들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가 뒤따라가며 그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손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그녀의 태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뻔뻔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내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미영이는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철수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집이긴. 그냥 낡은 아파트지. 그리고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돼 있지? 뭐? 등기부등본 떼어봐. 거기에 박철수라는 이름이 한 글자라도 있는지. 이 집 엄연히 내 명의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 철수의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도 있고 며느리 길을 살려주신다며 통 크게 미영이 명의로 해주셨던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집이었습니다. 철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거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사주신 거야. 당신은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오고 몸만 왔잖아. 그런데 명의가 당신 거라고 당신 집이야?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양심? 법치국가에서 무슨 촌스러운 소리야. 증여세 다 냈고 법적으로 완벽한 내 거야. 그러게 누가 명예 넘겨주래. 주제넘게 효자 노릇한다고 부모님 등골 빼먹은 건 당신이지. 미영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철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철수는 배신감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알던 그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영이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됐네. 안 그래도 오늘 이야기 끝내려고 했는데. 당신 이혼해. 뭐. 나 더 이상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 못 살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 이유는 갖다 붙이면 그만이니까.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능력이라니요.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다 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혼 요구였습니다.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지금 홧김에 그러는 거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해서 그래. 내가 더 잘할게. 민호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철수가 미영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미영이는 벌레가 닿은 것처럼 기겁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미영이는 안방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이민 가방을 발로 뻥 차서 거실로 밀어버렸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바닥을 긁으며 철수의 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짐이야.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미리 다 싸놨어. 속옷부터 양말까지 빠짐없이 챙겼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다시 들어올 생각마. 철수는 멍하니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40년 인생이 고작 이 가방 하나에 담겨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었던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받으며 내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철수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내일 당신 회사로도 갈 텐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 조용히 받아. 변호사 사서 덤빌 생각하지 마. 양육권이고 재산이고 당신한테 떨어질 건 10원 한 장 없으니까. 민호. 우리 민호는 당신이 민호를 키울 자격이나 있어? 누가 누굴 걱정해? 민호도 너같이 능력 없는 아빠 필요 없대. 애 정서에 안 좋으니까 인사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미영이는 철수가 뭐라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그를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평소 연약한 척하던 그녀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철수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철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옆으로 짐 가방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빈몸으로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철수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문 열어.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에서 삐 하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통같이 굳게 닫힌 문.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던 나의 집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남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철수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들어온 싸늘한 달빛만이 버려진 철수와 그의 낡은 가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 없는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은 동네 어귀의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받은 눅눅한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어두컴컴한 수면실 구석에 도둑고양이처럼 몸을 뉘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철수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딱딱한 나무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철수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이 마치 악몽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은행에서 날아온 알림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대출이자 자동이체가 실패하였습니다. 관리비 미납받네.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며칠 전 월급날에 맞춰 생활비와 이자가 빠져나갈 돈을 넉넉히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넘어가고 통장 잔액이 뜨는 순간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0원? 잔액 0원. 숫자 0이라는 글자가 마치 철수의 인생을 조롱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황급히 조회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계좌에 있던 현금 전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테리어? 집을 판다면서 무슨 인테리어야? 이 여자가 정말 단순히 쫓아낸 것으로 모자라 철수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미영이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털어간 아내의 잔인함. 철수는 배신감을 넘어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철수는 찜질방 옷을 대충 벗어 던지고 어제 입었던 구겨진 양복을 다시 꿰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곧장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철수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내 집 앞인데 이제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화단 뒤로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철수는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미영이의 차가 있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의 흰색 승용차는 아직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차 보조키를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비밀번호는 바꿨을지 몰라도 차 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철수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뒤 재빠르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안도하며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미영이가 쓰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향기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대시보드 서랍을 열고 잡동사니들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선글라스, 물티슈, 사탕 껍질.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려던 찰나 철수의 손끝에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종이 뭉치가 닿았습니다. 조수석 시트와 콘솔 박스 사이 깊숙한 틈새에 박혀있던 영수증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 영수증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날짜는 강릉 성심 호텔 디럭스룸 1박. 날짜는 정확히 2주 전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미영이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며 친정에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미영이는 엄마가 사위 불편해한다며 극구 말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철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영수증을 움켜쥐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더니 호텔? 그것도 강릉까지 가서? 단순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에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아내는 다른 누군가와 호텔에서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성격 차이, 무능력? 전부 핑계였습니다. 미영이가 그토록 차갑게 철수를 밀어내고 집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는 차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철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철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미영이의 차만 노려보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현관에서 미영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펑퍼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던 그녀가 오늘은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대 아가씨처럼 한껏 꾸민 모습에 철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한텐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도 아깝다더니. 미영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대로변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기 저 흰색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철수의 헝클어진 몰골을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영이의 차는 퇴근길 차량 물결 속에 섞여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앞좌석 등받이를 움켜쥐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신호에 걸려 놓칠까봐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미영이의 차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한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택시에서 내려 레스토랑 맞은편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미영이가 입구 쪽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훤칠한 키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미영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영이 역시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식이구나.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철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미영이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자 미영이는 수줍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집에서는 철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늘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이던 그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미영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은 길바닥에 내쫓고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저렇게 비싼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다니.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카메라 앱을 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마치 각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그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웃을 날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철수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가는 오히려 미영이에게 빌미를 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미영이의 환한 얼굴이 철수의 눈동자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철수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분노로 달아오른 그의 몸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선 철수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철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이 짙게 깔린 오피스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영이의 차를 뒤쫓아 확인한 이 오피스텔은 내연남의 거처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복도 끝에 있는 402호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낡은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숨죽인 채 현관문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철수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 아파트 내놓은 거 보러 오는 사람 좀 있어? 빨리 팔아야 우리 빚도 갚고 새 인생 시작하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이어 미영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야. 그 멍청한 인간은 아직도 자기가 왜 쫓겨난 건지도 모를걸. 내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놔서 이제 우리 근처엔 얼씬도 못해. 그래도 애는 어떡할 거야? 양육권 달라고 버티면 골치 아프잖아. 아유, 걔를 내가 왜 키워? 짐덩어리 달고 어떻게 자기랑 새 인생을 살아? 적당히 남편한테 떠넘기거나 정 안 되면 고아원에라도 보내야지 뭐. 내 인생에 혹 붙이기 싫어. 철수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철수의 집을 팔아넘기려 하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짐짝 취급하며 버리겠다는 말에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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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야, 문 열어. 최미영 당장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철수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미영이와 그 뒤로 러닝셔츠 차림의 내연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수는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야? 내 집 팔아서 딴 살림 차리려고 했어? 민호는? 민호를 고아원에 보내. 내가 그러고도 엄마야? 철수가 미영이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뒤에 서 있던 내연남이 철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철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습니다. 내연남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철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야? 당신이 스토커야? 뭐, 스토커? 나 이 여자 남편이다. 비켜. 저 여자랑 할 이야기 있으니까. 철수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내연남은 힘으로 철수를 제압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철수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말 좀 해봐. 어떻게 내 입으로 민호를 버리겠다는 말을 해? 우리가 가족으로 산 세월이 10년이야. 하지만 미영이는 철수를 일으켜주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당황함은 사라지고 지독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나한테 가족은 이제 이 사람뿐이야. 그리고 당신 지금 내 집에 무단 침입한 거 알아?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경찰? 미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12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목소리를 벌벌 떨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강남구 미소 오피스텔 402호인데요. 전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저를 때리려고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 무서워 죽겠어요. 철수는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리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내연남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진 건 자신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철수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 바람 피운 건 너잖아. 철수가 미영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내연남이 다시 한번 철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허허, 경찰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 성질 더럽네, 이 사람. 그러니까 마누라가 도망가지. 내연남은 철수를 조롱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철수는 버둥거렸지만 젊고 힘 좋은 내연남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미영이는 경찰을 보자마자 내연남의 뒤로 숨으며 거짓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에요. 이혼 소송 중인데 밤마다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요. 오늘도 문 부수고 들어와서 행패 부린 거예요. 철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작당을 해서 따지러 온 겁니다. 저 남자가 내연남이라고요. 하지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늦은 밤 남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남자와 겁에 질려 떠는 연약한 여자. 누가 봐도 철수가 가해자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철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사모님께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신 상태네요. 이러시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요? 아니, 그건 저 여자가 거짓말로 꾸며낸 거라니까요. 내 집 뺏으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사정은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 일단 따라오세요. 경찰관들은 철수의 양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철수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철수의 시야 너머로 미영이와 내연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들 등 뒤에 서 있는 2사람은 철수를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연남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꺼져, 병신아. 미영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쓰레기가 치워져서 시원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미영, 내가 사람이야.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물러나. 절대로 가만 안 둬. 철수의 절규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묻혀버렸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진 철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오피스텔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법도 경찰도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철수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고 휴대폰 배터리마저 다 되어 꺼져버렸습니다. 철수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미영이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정 안 되면 고아원에라도 보내야지 뭐.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집을 사기꾼 같은 놈과 놀아나며 팔아먹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으며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더러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취객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숨이 막혀오는 절망감에
철수는 차라리 이대로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공원에서 누군가 폐지를 줍는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기익. 녹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철수의 비명을 대신 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한강 둔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철수는 자석에 이끌리듯 강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렁이는 검은 강물이 마치 모든 고통을 삼켜줄 것처럼 유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철수는 난간을 붙잡고 하염없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자존심마저 모두 잃어버린 빈 껍데기 같은 삶.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하는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거기 물이 꽤 차가울 텐데. 등 뒤에서 들려온 걸걸한 목소리에 철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헝클어진 백발, 영락없는 동네 고물상 노인의 행색이었지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철수에게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나 마시고 정신 차려. 죽을 용기로 살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철수는 엉겁결에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 녹이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살아갈 용기가 안 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억울하다? 사내 놈이 오죽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늙은이 주책이라 생각 말고 털어놔봐. 철수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노인 옆 벤치에 앉아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외도, 빼앗긴 집, 그리고 짐짝 취급받는 아들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철수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노인이 문득 철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철수입니다. 박철수? 혹시 자네 붙인 함자가 박영자, 식자 되시나? 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철수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낯선 노인이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나?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큰 신세를 졌었지. 30년 전인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호사 배지를 반납할 뻔했을 때 유일하게 나를 믿고 탄원서를 써주셨던 분이 자네 부친이야. 노인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과거 법조계에서 서초동 불독이라 불리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던 전설적인 인권 변호사 장영감이었습니다. 은퇴 후 화려한 삶을 마다하고 세상 죗값을 치르겠다며 폐지를 줍고 다니는 기인이기도 했습니다. 장영감은 철수의 어깨를 툭 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덕분에 내가 변호사 짓을 계속할 수 있었어.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구만. 자네 그 집이랑 아들 되찾고 싶나? 네, 당연하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접근 금지까지 당해서 방법이 없어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걸 이용해야지. 법은 증거를 믿지만 판사는 결국 사람을 보는 법이야. 장영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지금 자네처럼 감정적으로 덤벼봤자 백전백패야. 상대는 이미 작정을 하고 덤비는데 맨몸으로 부딪히면 깨지기밖에 더해.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알아듣겠나? 그게 무슨. 항복해.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이혼해주겠다고, 다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하란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년한테 무릎을 꿇어요? 철수는 펄쩍 뛰었지만 장영감은 단호했습니다.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그 여자는 독이 바짝 올라 있어. 자네가 반항할수록 더 철저하게 숨길 거야. 하지만 자네가 완전히 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빈틈이 생기는 법이야. 그 틈을 노려야 해. 이건 비굴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를 심는 과정이야. 장영감의 구체적인 작전 설명을 들은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과 집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 만에 겨우 전화를 받은 미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또 뭐야? 경찰 부른다?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할게. 이혼 하자. 내가 다 포기하고 나갈게. 철수의 풀죽은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진심이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못났더라. 당신 행복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소송 취하해줘. 오늘 가서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집만 챙길 수 있게. 그것만 허락해줘. 미영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 알았어. 와서 짐 챙겨가. 대신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어. 전화를 끊은 철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철수는 장영감이 건네준 물건을 주머니 깊숙이 챙겼습니다. 오래된 공기계 휴대폰이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켜진 채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며칠이고 버틸 수 있도록 개조된 물건이었습니다. 철수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벌써 내연남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를 본 내연남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전 남편 오셨네? 빈손으로 나가신다며? 잘 생각했어. 남자가 쿨해야지. 철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잠시 돌았었나 봅니다. 두 분 행복하십시오. 어머, 이 사람 정말 정신 차렸나 봐? 그래, 당신 짐은 저기 방에 다 몰아놨으니까 빨리 챙겨서 나가. 미영이는 철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철수는 굽신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철수의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짐을 챙기는 척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영이와 내연남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 인간 나가면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야. 알았어. 돈 들어오면 바로 자기 사업 자금부터 대줄게.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철수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 사각지대인 장식장 뒤편 좁은 틈새. 장영감이 미리 도면까지 그려가며 알려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그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틈새로 휴대폰이 쏙 들어가자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짐가방을 챙겨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 챙겼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 다신 보지 말자고. 미영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현관으로 향하려던 그때 민호방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머리통이 쑥 나왔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이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티셔츠에 겁에 질린 눈망울.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야. 철수가 다가가려 하자 민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 있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꼭 다시 올 거야. 금방 데리러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알았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색종이 한 장을 꺼내 철수의 점퍼 주머니에 슬그머니 찔러 넣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이라도 전달하듯 재빠르고 은밀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철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야, 박민호, 너 거기서 뭐해? 방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해? 미영이의 날카로운 고함에 민호는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수는 닫힌 방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적한 벤치에 앉은 철수는 민호가 넣어준 색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종이에는 아이가 보고 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 아저씨랑 통화할 때 내가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미행해서 사진 찍으라고 시켰어.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가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뺏어줬어. 아빠, 나 무서워. 그 아저씨가 나보고 짐덩어리라고 했어. 엄마는 나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어. 아빠, 빨리 와줘. 나 배고파. 철수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10살짜리 어린 아들이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아빠를 돕기 위해 홀로 이불 속에서 이 쪽지를 썼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외도도,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그리고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민호야. 아, 내 새끼. 철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강렬한 다짐이었습니다. 이 쪽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아빠에게 보낸 구조 신호이자 미영이와 내연남의 목줄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성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기다려, 민호야. 아빠가 반드시 그 악마들한테서 널 구해낼게. 철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장영감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내부에 조력자까지 생겼습니다. 미영이와 내연남이 승리의 도취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지금 그들의 발밑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철수에게 피를 말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장영감의 조언대로 미영이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 거짓 항복을 연기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 중이야. 당신 말대로 몸만 나갈게. 민호만 잘 부탁해. 철수의 비굴한 문자에 미영이는 의기양양해져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아파트 단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미영이의 차가 주차장에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로 내연남과 저녁을 먹으러 나간 사이 집에 숨겨둔 녹음기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불이 꺼진 틈을 타 당직실에 있는 김씨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김씨는 평소 철수가 음료수도 챙겨주며 살갑게 지냈던 경비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아니십니까?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저기 김 반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급하게 챙겨 나올 서류가 있는데 깜빡하고 열쇠를 두고 나와서요. 비밀번호도 아내가 바꿔버려서. 철수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반장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철수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미영이가 바람났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있던 터라 김 반장은 철수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워낙 급해 보이시니 제 마스터키 잠깐 빌려드릴게요. 대신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키를 받아들고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와인잔과 배달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불륜남과 파티를 벌인 흔적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곧장 거실 장식장 뒤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틈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숨겨둔 공기계 휴대폰이었습니다. 찾았다.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휴대폰이 너무 커서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나가다가 들키면 낭패였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휴대폰 뒷면을 열어 녹음 파일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분리했습니다. 손톱만한 작은 칩 하나. 이 안에 미영이와 내연남의 추악한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메모리 카드를 지갑 깊숙한 곳에 숨기고 빈 휴대폰 껍데기는 다시 장식장 뒤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띵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벌써 온 건가? 철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숨길 겨를도 없이 철수는 그것을 소파 쿠션 밑에 대충 쑤셔넣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는데 하필이면 순찰을 돌던 다른 동 경비원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김 반장이 아닌 평소 미영이에게 깍듯했던 젊은 경비원이었습니다. 천사호 사장님 아니세요? 이사 가신 거 아니었나요?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네.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철수는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가 따가웠지만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젊은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아까 사장님 다녀가셨는데 만나셨어요? 급하게 뭘 챙겨가시던데. 미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집에 몰래 들어왔다 갔다는 사실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인간이 여길 왜? 미영이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뒤진 흔적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소파 쿠션 아래 삐져나온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미처 숨기지 못했던 오래된 공기계 휴대폰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려 했지만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면 커버가 살짝 열려 있고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는 것을 본 순간 미영이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도청을 해? 미영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내연남과 나눈 대화, 아파트를 팔아먹으려는 계획, 민호를 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게 녹음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남이 휴대폰을 뺏어들며 인상을 썼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전 남편이 심어둔 거야? 와, 소름 끼치네. 이거 불법 아니야? 불법이지. 감히 내 집에 도청 장치를 심어? 박철수, 너 죽었어. 미영이는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철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이는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철수, 너 미쳤어?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청기 설치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전화기 너머 철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청이라니. 시침이 떼지 마. 경비원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소파 밑에서 내가 숨겨둔 휴대폰 찾았거든. 메모리 카드 빼갔지? 너 그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거 알아? 주거침입에 불법 도청까지. 너 이거 징역감이야 알아? 미영이의 협박은 매서웠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침묵을 즐기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어? 아니면 좋게 끝낼래? 당장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와서 아파트 지분 포기한다는 각서에 공증서. 그거 안 하면 내일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할 거야. 내 인생 종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철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철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영감이 머무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들켰어요. 저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철수는 사색이 되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장영감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거 잘 됐구먼. 네, 잘 됐다니요? 저 감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이 사람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미끼를 물었으면 낚아채야 하는 법이야. 그 여자가 녹음기를 발견해서 다행이야. 덕분에 자네가 가진 카드가 뭔지 꿈에도 모르고 있잖아. 네. 장영감은 철수가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미영이와 내연남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영감은 익숙한 솜씨로 파일을 분석하더니 내연남의 목소리가 나오는 구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 이름은 김민석으로 해놨어. 그래, 민석 씨 이름 예쁘네. 녹음 속에서 내연남은 자신의 가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영감은 눈을 번뜩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도와줬던 형사반장 출신의 후배였습니다. 김 반장.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강 쪽에서 활동하는 제비족 중에 김민석이라는 가명 쓰는 놈. 키는 180 정도에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놈. 그놈 신원 조회 좀 해줘. 몇 분 뒤 장영감의 휴대폰으로 팩스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범죄 이력이 빼곡히 적힌 서류였습니다. 장영감은 서류를 철수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자, 보게. 이게 자네가 싸워야 할 진짜적의 정체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미영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김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성명 마동팔 전과 오범, 죄명 혼인빙자, 간음,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화려한 전과 기록을 보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놈 전문 사기꾼이야. 일명 공사 친다고 하지. 돈 많은 이혼녀나 유부녀한테 접근해서 재산 정리하게 만든 다음 그 돈을 자기 대포 통장으로 싸주면 먹고 튀는 놈이야. 그럼 미영이도. 그렇지. 지금 그 여자는 자네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저놈이랑 새 인생 살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겠지. 하지만 저놈은 돈 들어오는 순간 증발할 거야. 녹음 들어보니까 이미 인감도장이랑 서류까지 저놈한테 다 넘겼더구만.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영이가 믿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파멸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미영이가 망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 돈은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철수의 아파트를 판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아니, 아직은 안 돼. 지금 신고하면 자네는 불법 도청으로 잡혀가고 저놈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장영감은 철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은밀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 가서 잔뜩 겁먹은 척 연기를 해. 각서? 써준다고 해. 시간을 끌란 말이야. 그 사이에 내가 경찰 쪽에 손을 써서 저놈을 현행범으로 엮을 그물을 칠 테니. 하지만 자네 아들 찾고 싶지 않나? 집 되찾고 싶지 않아?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굽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야.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영감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철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놈들 반드시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미영이가 부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미영이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연남, 아니 사기꾼 마동팔이 거만한 표정으로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각서. 빨리 도장 찍어. 이거 찍으면 너 콩밥 먹는 건 봐줄 테니까. 미영이는 서류를 철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철수는 짐짓 손을 떨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내연남이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남자답게 깔끔하게 포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철수는 각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인주 자국이 남았습니다. 미영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가져가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재빨리 서류를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인감증명서를 안 가져왔어. 이거 인감증명서 없으면 법적 효력 없는 거 알잖아. 미영이의 표정이 찌푸려졌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했습니다. 아씨, 그걸 왜 안 챙겨와?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 내일 어차피 법원 조정 기일이잖아. 내일 아침 일찍 동사무소 들러서 인감 떼고 이 각서랑 같이 완벽하게 세트로 묶어서 법원으로 가져갈게. 그때 판사님 앞에서 제출하면 더 확실하잖아. 철수는 최대한 비굴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이와 내연남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연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대신 내일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 바로 구속이야. 각서랑 인감증명서 확실하게 챙겨와. 알았어. 약속할게. 철수는 도장이 찍힌 각서를 다시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로써 철수는 서류 봉투를 자신이 쥐고 있을 명분을 얻었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두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청한 인간. 인감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서 헛걸음을 하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철수의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철수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법원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은 이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장영감의 문자였습니다. 준비 끝났네. 내일 법원에서 보자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변호사 대신 조력자 장영감과 함께 조정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각또각하는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잔뜩 힘을 준 정장 차림으로 도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내연남 마동팔이 마치 보디가드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따라왔습니다. 미영이는 철수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시간 맞춰 왔네? 도망간 줄 알았더니 용기는 있나 봐. 아저씨, 오늘 깔끔하게 끝내자고. 질질 끌어봤자 서로 피곤하잖아. 남자답게 약속 지키는 거다. 마동팔이 철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두 사람은 철수의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들과 양측 당사자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미영이가 먼저 손바닥을 철수 앞으로 들이밀며 독촉했습니다. 자, 가져왔지? 어제 도장 찍은 각서랑 인감증명서 내놔. 설마 또 깜빡했다는 헛소리는 안 하겠지? 철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미영이와 마동팔의 시선이 탐욕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철수는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중앙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 미영이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마동팔도 옆에서 희희낙낙하며 거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대화가 통해야지. 자기야, 얼른 확인해봐. 이제 그 아파트 진짜 자기 거야.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하는 미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각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힌 명단과 경찰서 마크가 찍힌 사건 기록들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철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해? 각서 내놓으라니까 웬 쓰레기를 가져왔어. 철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처음으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미영이의 고막을 찢어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맞아. 쓰레기지. 내 옆에 앉아있는 그놈이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인지 보여주는 증거니까. 뭐?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마동팔이 발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동팔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앉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가 보던가. 마동팔 씨. 마동팔이라는 본명이 불리는 순간 마동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마동팔의 머그샷이 찍힌 지명수배 전단지였습니다. 전과 오범의 현재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명수배 중 주로 돈 많은 유부녀들에게 접근해서 이혼시키고 재산 가로채는 게 특기라더군. 이번 타겟은 내 아내였고 조정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들도 놀란 눈으로 서류와 마동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영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표정으로 철수와 마동팔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동팔이라니? 이 사람 이름은 김민석이야. 유명한 사업가라고. 사업가? 사기꾼이겠지. 미영아, 정신 차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놈,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야. 내가 인감도장 넘겨주자마자 이미 대출 서류 조작해서 돈 빼돌릴 준비 다 끝냈더라. 뭐라고? 말도 안 돼. 자기야, 아니지? 저 인간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어서 아니라고 말해봐. 미영이는 애원하듯 마동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동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거칠게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며 불안한 눈으로 출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이미 정체가 탄로난 이상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마동팔은 철수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헛소리야. 증거 있어? 나간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마동팔이 황급히 몸을 돌려 조정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마동팔 씨? 올해도 피해 다니셨네요. 문 밖에는 이미 경찰관 3명이 수갑을 짤랑거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영감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경찰은 마동팔이 도망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마동팔은 사색이 되어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곳은 5층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마동팔의 팔을 꺾고 제압했습니다. 마동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거 내가 안 했어.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바닥에 깔린 마동팔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미영이를 가리키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 내쫓고 돈 챙기려고 나 꼬신 거야. 인감도장도 지가 줬어. 나 혼자 뒤집어 쓸 수 없어. 야, 최미영. 너도 공범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랑, 새로운 인생, 부자가 될 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미영이는 괴성을 지르며 마동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사랑한다며,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준다며. 미영이는 경찰에게 제압당한 마동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아한 척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돈 잃은 악기의 형상만 남았습니다. 경찰들이 미영이를 뜯어 말리느라 조정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그 난장판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미영, 이제 알겠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저런 쓰레기 때문에 10년 산 남편을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려고 했어? 철수의 말에 미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이성을 잃은 미영이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 저 자식이 돈 많다고 해서 그랬어. 너같이 무능한 놈이랑 사느니 돈 많은 남자랑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너 쫓아내려고 쇼한 거야. 증거 조작하고 일부러 싸움 걸고 다 내가 꾸민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 어떡할 거야. 순간 조정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조정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펜을 멈추었고 판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미영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리고 철수를 쫓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괴롭혔음을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철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본인 입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이혼의 유책 사유는 전적으로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미영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파트는커녕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미영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붙잡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카드. 미영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판사를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사기를 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애는 제가 키워야 해요. 민호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양육권만은 절대 포기 못해요. 미영이는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통곡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아이를 볼모로 삼으면 양육비라도 뜯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본능적으로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가 아닌 마지막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가짜 눈물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육권이라. 당신이 과연 엄마 자격이 있을까? 철수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증거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가 건네준 쪽지와 가정조사관에게 보낸 영상 편지. 이것이 미영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진짜 결정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마동팔의 비명소리와 악을 쓰며 우는 미영이의 통곡 소리가 뒤섞인 법정 복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법원 건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조정실이 정리되고 잠시 후 양육권 심리를 위한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마동팔이 경찰에 끌려가고 난 뒤 홀로 남은 미영이는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내연남은 사기꾼이었고 그에게 넘긴 돈은 공중으로 흩어질 판이었습니다. 이제 미영이가 살 길은 단 하나, 양육권을 가져와서 양육비라도 뜯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향해 하소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소리 지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식을 뺏기지 않으려는 절절한 모성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잠시 남자에게 미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점은 100번, 1000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다릅니다. 민호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핏덩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아이만큼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미영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럴싸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자식을 뺏기는 비운의 여주인공이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미영이는 힐끔 철수 쪽을 쳐다보며 비열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양육권만 가져오면 돼. 그 다음엔 양육비 명목으로 월 200씩 뜯어내고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 다시 걸면 돼. 어떻게든 저 인간 발목을 잡고 늘어져야 해. 판사는 안경 너머로 미영이를 빤히 바라보다 철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측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원고는 현재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철수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과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방금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민호가 직접 쓴 편지와 가정조사 담당자가 민호와 면담할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철수는 증거물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했습니다. 미영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민호가 뭘 썼다는 건지 면담 영상에 뭐가 찍혔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호를 방치하긴 했지만 때리거나 굶겨 죽이지는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법정 정면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증거 영상 재생하세요. 법정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철수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가정조사 담당자가 방문했던 날 미영이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민호 혼자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는 식탁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쓸 줄 몰라 정수기 뜨거운 물을 부어 덜 익은 면을 꾸역꾸역 삼키는 아이의 모습. 그 작고 마른 등 뒤로 난장판이 된 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저녁은 늘 이렇게 혼자 먹니? 엄마는 어디 가셨어? 화면 속 민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치를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바빠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셨어요. 밥은 원래 혼자 먹어요.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방문 너머로 거실에서 통화하는 미영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미영이가 내연남 마동팔과 통화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그깟 애새끼가 뭐 중요해?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어. 밥 챙겨주는 것도 짜증나고 학교 보내는 것도 일이야. 이혼하면 걔는 고아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시골 시댁에 던져버릴 거야. 내 인생의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미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짐덩어리. 고아원에 보낸다. 자신의 아이를 향한 혐오와 귀찮음이 가득 담긴 그 말들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민호는 그 소리를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하다는 듯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귀를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이어서 민호가 카메라를 보며 덤덤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엄마한테 짐이래요. 제가 없어져야 엄마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는 밥도 조금만 먹고 숨도 조용히 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저보고 보물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대요. 저는 저를 버리지 않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제발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영상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심지어 무표정하던 법원 경위조차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동학대 영상을 넘어 한 아이의 영혼이 부서지는 과정을 목격한 충격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다 조작이에요. 제가 홧김에 통화한 걸 가지고 애가 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 믿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호통이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미영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고 최미영 씨, 당신은 아이가 물건입니까?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찾는 게 자식입니까? 방금 본 영상 속의 아이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밥 대신 컵라면을 던져주고 아이 들리는 데서 고아원 이야기를 하고 짐짝 취급을 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입니까? 판사님, 그게 아니라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볼모로 삼으려는 당신의 태도, 법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미영이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을 기망하며 경제적 손실을 입힌 원고 최미영에게 있다. 철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사건 본인 박민호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 박철수로 지정한다. 원고의 양육 환경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면접 교섭권 또한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제한한다. 셋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해당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가 증여한 특유 재산의 성격이 강하며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사기 피해 등으로 탕진한 공동재산의 규모가 막대하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피고 박철수에게 귀속시킨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이미 횡령한 공동자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하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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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파트도 양육권도 위자료까지 모두 철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미영이는 빈털터리를 넘어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미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 집, 내 돈. 안 돼. 절대 안 돼. 미영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철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재빨리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나. 박철수, 너 이럴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나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 내가 민호한테도 잘할게. 미영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철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철수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이 이제는 비굴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짐을 챙겨들고 미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미영, 이미 늦었어. 당신이 민호를 짐 덩어리라고 불렀던 그 순간 우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여보, 여보 제발. 나 빈털털이야. 사기당해서 빚만 남았다고. 나더러 길바닥에서 죽으란 말이야?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선택한 인생, 내가 책임져.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철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미영이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철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철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철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다리고 있을 장영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이겼습니다. 지금 민호 데리러 갑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내고 소중한 것을 지켜낸 아버지의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있어야 할 곳으로. 거센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에 퇴근할 때면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차갑고 날선 긴장감이 감돌던 거실에는 이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미영이의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위자료와 횡령한 돈을 갚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사기꾼 마동팔이 남긴 빚보증까지 떠안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방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산다는 말도 있었고 다단계에 빠졌다는 말도 있었지만 철수는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철수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원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들 민호와의 행복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철수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마룻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철수는 분무기를 들고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집을 내놓겠다고 난리를 칠 때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말라 비틀어졌던 제라늄 화분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화분에서 놀랍게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리 좀 와봐. 여기 꽃봉오리가 올라왔어. 철수의 부름에 방에서 숙제를 하던 민호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눅든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볼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장난기로 반짝거렸습니다. 우와, 진짜네. 아빠, 이거 내가 매일 물 줘서 그런 거지? 내가 살린 거지? 그럼 우리 민호 정성이 통해서 살아난 거지. 이 꽃이 민호 닮아서 씩씩하네. 철수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자 민호는 강아지처럼 철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진 빈자리가 클까봐 걱정했지만 민호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던 엄마가 없어진 후 아이는 그제야 숨통이 트인 듯 밝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장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허허, 지나가던 길에 붕어빵이 맛있어 보이길래 좀 사왔어. 우리 민호 있나? 할아버지. 민호가 현관으로 뛰어나와 장영감의 허리춤을 끌어안았습니다. 장영감은 민호를 번쩍 들어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철수가 끓인 김치찌개와 장영감이 사온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 같았습니다. 장영감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민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호야, 너 그거 아냐?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야. 그 무서운 법원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쁜 놈들을 혼쭐을 내줬어. 내 아빠는 말이다. 슈퍼맨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야. 에이, 어르신도 참. 애 앞에서 쑥스럽게 그만하세요. 철수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담긴 존경과 사랑을 보며 철수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웃음, 그리고 아빠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철수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영감은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가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자네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늘어. 어르신, 그냥 가시지 말고 주무시고 가세요. 방도 남는데요. 아니야, 늙은이가 눈치 없이 끼어 있으면 쓰나.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게. 난 내 집이 편해. 장영감은 철수의 배웅을 받으며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인.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은 날씨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철수와 민호는 자전거를 끌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앞서 달리고 민호가 그 뒤를 따르며 부자는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빠, 나 잡아봐라. 뭐냐? 거기 안 서? 아빠가 금방 잡는다. 민호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민호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철수는 깜짝 놀라 자전거를 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민호는 무릎이 까져 피가 조금 맺혔지만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아빠를 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하나도 안 아파. 나 남자잖아. 철수는 흙 묻은 민호의 무릎을 털어주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리기만 했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아빠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또다시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이 작은 손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자신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웃음만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씩씩하네. 다시 타볼까? 응, 아빠랑 끝까지 달릴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고 두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철수는 앞서가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집, 무너졌던 자존심, 상처 입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따뜻한 저녁 밥상 그리고 함께 나누는 웃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와 민호는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습니다. 저 멀리 거실불이 환하게 켜진 그들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닫혀있던 철수의 인생 이막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아내의 배신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철수가 아들 민호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함과 함께 코끝 찡한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돕겠다고 쪽지를 쓴 민호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기특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두 부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화려한 집이나 많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따뜻한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봐주는 가족 그 자체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철순의 베란다에 핀 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피어나는 희망과 웃음꽃이 늘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